군부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부실 수사와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걸 굳이 왜 수사심의위를 열었냐.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네. 구속수사가 되는 부분인데 시스템은 너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작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몸 바쳐서 희생한 이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지금 이 공군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열어놓고 얘가 신고했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도 군내 안에 있는 법무관한테 지정을 했더라고요.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강원 기자들의 속풀이 토크쇼 강원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취재유정님과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얼마 전에 취재유정님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렇죠. 체험하셨잖아요. 예. 체험 리포트도 하셨는데 예.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안 아팠어요, 하나도. 전혀 부작용 뭐 이상 반응 같은 건 없었나요? 열이 37.8도 한 번, 한 그 다음 날 잠깐 올랐다가 네. 해열제 먹으니까 바로 떨어져서 저는 그냥 정말 그 백신 휴가를 휴가답게 즐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휴가 회사 입장에서 중에서도 네. 하지만 휴가 중에 제가 리포팅을 일하셨잖아요. 하시던데. 지금 네. 브이로그 다 찍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아프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고 근데 좀 걱정이 돼요. 네. 안 아프니까 이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해서 뭐 일단은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하니까 네. 변호사님은 또 요즘 세대 교체 소용돌이 속에서 열일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네. 뭐 스카우트 제의가 아이고. 온다면서요. 그 뭐 그냥 제가 교차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대 교체의 주역인 국민의힘 당 대표하고 네. 나이가 같다는 것인데 아. 나이만 같고 동갑이에요? 네, 동갑입니다. 아니, 네. 그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이준석 대표 왔을 때 네. 그 대부분의 사진 언론사에 사진 쓴 게 네. 강대규 변호사가 압수하고는 우와. 아, 뭐, 예, 그 많이 사진을 다 썼잖아요. 예. 기자들하고 친분 관계 때문에 사진을 찍어준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고, 네. 예, 아니, 원래 그 약간 그 건너 교류는 있었어요. 뭐 중간에 손수조가 있던, 뭐 누가 있던 건너 교류는 있었는데, 근데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는데. 원래 이준석 당대표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냥 뭐 약간 꽃길만 걸어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죠. 예. 저는 바닥부터 지역부터 20살 때부터 딱 했는데 한 네. 28살, 7살 그때쯤에 갑자기 바로 비대위원으로 오니까 아 저게 하버드의 힘인가 뭐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10년 동안 또 잘해오고 앞으로 또 잘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예. 정치권에서 뭐 강원 우리 정치권에도 좀 그런 뭐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가 좀 쇄신하고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구태에서 좀 벗어나서. 네. 그런 변화 속의 중심에 강대규 변호사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좀 요즘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그중에 좀 군부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온 공군 부사관이 혼인 신고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이후에 또 국방부의 부실 수사와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더욱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 공군 부대에서 이제 한 여성 그 부사관이 이제 성추행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당해 왔다라는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건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이제 이 여군 중사가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중사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군 내에 이제 그런 성범죄 특히 이제 그 이외 수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군부대 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 업무 특수성상 그 상사가 부하 여군에 대해서 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상사가 어떠한 인사권이나 명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뭐 절차적인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뭐 일반 형법 수순으로 똑같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법이 그 수위가 있을 것이고 장애인하고 뭐 아동 청소년은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 군 내에서 발생한 그 처벌에 대해서는 수위가 좀 일반 형법하고 동일하고요. 압박과 회유가 적용돼 가지고 오히려 그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그 직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옷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직위를 잃게 되고 그렇죠. 이게 또 만약에 파면이나 뭐 이렇게 가게 되면 본인의 그 퇴직금 혹은 연금에 대해서 이제 확 깎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군사법원에서는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뭐 선고유예를 하던가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사법원 그 성범죄 실형 그 선고 비율도 16.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난이 계속 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일반 이 사회에서 이런 성범죄가 벌어졌다면 대부분 실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군사법원에서는 채 20%도 안 되는 비율이 나온다는 거 보면 결국은 이 조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판결에서는 이 군사법원 판결문을 분석해서 그동안 좀 어떤 범죄가 있었나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예. 그 여성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죄목을 살펴보면 96.7%,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그 사건이 좀 어쩌다 발생한 그냥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좀 만연한 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조직 문화에 빚어진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기사로는 그런 걸 보고 이제 남성 여성의 젠더 간 위계가 군에서의 절대적인 계급적 위계까지 무너뜨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적으로 선택한 여군들 같은 경우는 장기 복무, 그러니까 내가 군에 계속 직업으로 머무르기 위해서는 인사평가를 통해 갖고 장기 심사를 해요. 승진 심사를 하고. 그 권한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 내 소속 상관이, 지휘관. 그리고 2차 상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업적으로 여기에 이 회사에 더 근무를 하고 싶으면 그 상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호소하기가 어렵고, 왜? 이걸 호소하는 순간에 내가 직업적으로 이거를 더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불투명해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번 사건을 두고 좀 강력하게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져서 군 검찰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난 19일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해서 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걸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상 처음으로 꾸려졌다, 이게 어떤 의미가 저는 있을까요? 이번 사건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급조한 것 같은데,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검찰에는 있습니다. 근데 네. 검찰도 국민 여론이 기소에 대한 찬반이 있는 사건이 몇몇 있어요. 네. 네. 그럴 경우에 또 국민 여론을 듣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묻겠다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구속을 할지 안 할지,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해서 검언유착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요 두 차례만 딱 열렸어요. 일반 검찰에서도. 네. 요거는 이제 기소할지 안 할지, 구속할지 안 할지가 애매한 경우였는데, 요 사건에서는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네. 구속 수사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냐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가 그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이 돌아가신 여 중사님께서 그 피해자께서 한 20여 차례 이상의 압박과 회유를 수많은 사람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조사해서 다 기소 의견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건 하나도 발표하지 않고 가해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가해자를 기소를 하고 그 차 안에서 있었던 성추행에 대해서는 운전한 하사, 그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한다. 요거 두 가지만 더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정도의 사안이었나, 열었으면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거는 네. 우리가 이제 군부대 내에 그런 사법 시스템 잘 모르잖아요. 예. 거기에도 경찰이 있을 거고 검찰이 있고
또 뭐 변호사가 있거나 예. 뭐 판사가 있을 텐데 네. 그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경이 있고 군검이 있고 군판이 있는데 뭐 군사법원법상 다 군 판사랑 군 검사가 임명되는 시스템은 있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범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근무를 이분들이 다 한 곳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부대 안에 같은 사단, 같은 사단 안에 발생하고 한 곳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고요. 판사하고 검사가 예.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그럼 난 누구한테 피해를 호소하냐? 네. 군 피해자 국선 제도가 있어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사건을 많이 하는데 저도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피해자 국선 변호인도 군내 안에 있는 법무관한테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가끔 사건을 한 경우를 보면 군 피해자 국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사단에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육군 중앙수사단이나 이런 데 이제 고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대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조차 몰라야 돼요. 아. 몰라요. 네. 모르고 그 중앙수사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철원이든 화천이든 뭐 양구든 뭐 발생을 하면 피해자 국선이 저도 육군수사단에서 지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분 피해자분하고 긴밀하게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럼 피해자분하고 밖에 카페에서 만나요. 부대도 못 가요. 왜냐면 부대를 가면 변호사가 부대 왜 왔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럼 조사도 어떻게 하냐면 육군중앙수사단에서 그 부대 근처에 카페로 오던가 와서 밖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사가 진행돼서 나중에 조사 다 끝나고 이제 그 피의자가 처벌받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변호사도 가명으로 받아요. 처음에는 받을 때 저도 실명을 몰라요. 피해자님 전화를 해서 제가 뭐 이런 가명으로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혼선이 생기기도 해요. 네. 가명. 제가 가명으로 부르면 그분은 또 내 가명이 이건지 몰랐던 그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사건은 뭐 압박과 회유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 기사를 보고 좀 굉장히 황당했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이번 그 군 부대 내 그런 어떤 여군 대상 물론 뭐 남자 군인들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같은 여성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여군은 직접 선택해서 군에 들어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가 선택한 직장 내에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에서 좀 그 여자 중사가 많은 좀 허탈감뿐만 아니라 좀 내가 왜 몸 바쳐서 희생한 이 나라의 군대에 뭐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사례를 좀 보면 미국도 정말 미국은 군사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군인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미군 내에서도 연간 2만 명이 이렇게 성범죄에 노출 이렇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예. 연간 2만 명 정말 많은 숫자죠. 예. 근데 여기 미군은 좀 저랑 다른 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징병제고, 그렇죠. 예, 미군은 이제 모병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완전 다른. 그러니까 거기는 다 직업 군인들이고 우리는 이제 국방에 의무를 하는 병사들이 있는 건데 이거 좀 다르지만 미국의 이 성폭력 신고 제도를 좀 보면 제한적 신고와 비제한적 신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피해자가 제한적 신고를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 군 지휘 체계를 통하지 않고 지휘관한테 이거에 대해 보고가 절대 들어가지가 않고 다른 쪽으로 이제 보고가 들어가서 여기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그 공군 사건에서 봤을 때 회유와 압박 이런 것들을 되게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부대 내에서 심지어 자기 부대 지휘관도 얘가 신고를 했는지 이렇게 감싸주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공군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열어놓고 얘가 신고했답니다. 네. 그럼 다 공격을 하는 거죠. 야 회유. 야 네가 승진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부대까지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뭐 구조적인 뭐 원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 이런 네. 사건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런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게 지금 바로 군 부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문화일까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저는 이제 군 피해자 국선 사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군대는 면제가 나서 군대는 5급 받아서 같이 아니 저 훈련소도 안 가고. 훈련소도 안 가고 총도 한 번 안 잡았는데 네네. 각계 전투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래서 아니 그 변호사 되기 전까지는 군대를 부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변호사 되고 나서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군대를 안 가니까 제가 뭐 군 장병 자살 사건이나 뭐 이런 성범죄 사건을 했을 때 저는 계급이 뭐가 높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분이 뭐 참모장이신데 뭐 준장이다, 뭐 그럼 이분은 준이다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군대를 잘 몰라서 약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 그 군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변호사님 군대는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네. 그렇죠. 사회랑 원래 그러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 국선 변호사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 번째는 군대가 진짜 폐쇄적인 것이 제가 피해자 변호사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절차가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 몇 사단입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 국선 뭐 명단이 있는데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할게요. 이러면 팩스가 한 장이 옵니다. 팩스가 한 장이 오는데 사건 번호랑 가명으로 피해자 이름이 와요. 그럼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못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변호를 해요? 저는 그럼 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분도 어떻게 하죠? 뭐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번호를 그러면 제가 읍수하는 거는 그럼 내 번호를 꼭 반드시 그 피해자분한테 알려드려라. 네. 알려드려서 나한테 전화 올 수 있게 해라. 근데 이 피해자분들이 또 국선변호인 부담스러워서 전화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혼자 끙끙하는 분도 있고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가명이니까 제가 받은 거는 예를 들어서 김영희, 뭐 피해자 김영희 사건 받았는데 저한테 문자가 온 거는 뭐 안녕하세요, 저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저 담당 변호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자 잘못 보내셨나 이러고 제가 그냥 넘긴 적도 있어요. 나중에 한 2주 있다가 이제 다시 연락이 와서 저는 가명으로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피해자 국선을 선정해 놓고 피해자 국선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 자료도 아예 안 주고 심지어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지침이 없어서 못 드린다. 혹은 뭐 가해자의 그러니까 일반 경찰과 일반 검찰은 그 부분만 지우고 주거든요. 신상 정보를 지우고 주는데 뭐 진술한 내용조차 뭐 알아보고 뭐 물어보고 주겠다. 심지어 피해자가 진술한 건데 피해자 진술 조서를 우리가 진술한 거 우리가 요청하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가해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드린다. 요래서 좀 굉장히 좀 황당한 느낌인데 이 여군 중사 사건 때문에 그나마 서비스의 질은 또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군 관련 부대에서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런지 조금 긴장 상태에서 연락은 자주 오는데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 군국선 변호인이 고소를 당했잖아요. 유족들 측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뭐 자료도 없었고 전화 통화도 안 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것이 물론 그분의 태도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 것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그냥 선정받았다 팩스 한 장 말고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피해자분하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라포 형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잘못은 있는데 이 피해자 국선은 또 그 이상의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과연 직무유기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문제가 된 공군 피해자 변호인은 그분은 일반 사선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희한한 게 왜 군부대 안에 있는 법무관을 피해자 변호인으로 선임했는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보통 저같이 사선을 맡기던가 일반은 뭐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한테 맡기던가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하튼 군 피해자들의 국선 변호 시스템도 개편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요. 굉장히 그게 얘기해요. 국선 수입료도 좀 많이 올리고. 많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없어지진 않겠죠. 징병제 국가다 보니까 그런 5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복무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없어지진 않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처벌도 강화해야죠. 그 시스템에 맞게. 근데 지금 다들 얘기하는 건 시스템은 너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작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뉴얼이 잘못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 이미 벌써 매뉴얼은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할 수 있게끔 뭔가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 군의
수사기관과 소추기관과 판결을 내리는 군사법원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돼서 여하튼 뭐 징병으로 내가 의무복무로 군에 갔든 아니면 직업적 선택으로 갔든 내가 피해를 당할 상황이라면 피해를 호소하고 분명히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군의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강조한 어떤 부분들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